불이야, 불이야.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소방관이 헬멧을 벗는 순간 이정자의 눈이 커졌어요. 진수야? 안녕하세요. 74세 이정자라고 합니다. 저에겐 3남매가 있지만 막내는 인연이 끊어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의 외도로 생긴 자식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한 번도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장남만 귀하게 키웠지만 사실 누구에게도 짐 되지 않으려 애썼죠. 근데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을 때 제 인생이 부서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정자 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이정자는 7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든 자세로 걸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그녀의 어깨는 무겁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죠. 오늘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송파구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작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저 상가 두 채가 모두 장남 영준의 것이라는 사실이 그를 뿌듯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키운 자식들이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야. 하지만 이정자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진수 이야기였죠. 30년 전 남편이 어린 진수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오던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여보, 이 아이 좀 부탁해. 내 아들이야.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이정자의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미 영준이와 영미를 키우고 있던 터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세 번째 아이가 남편이 외도로 생긴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정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래도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진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형과 누나를 따르려 애쓰고 이정자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이정자를 더 괴롭게 만들었죠. 미워하려 해도 미워할 수 없는 아이까지만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아픈 상처를 주는 아이였으니까요. 엄마, 진수가 열이 나요. 어느 날 밤 영미가 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이정자는 마지못해 진수의 방으로 갔죠.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엄마. 그 작은 목소리가 이정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이정자는 밤새 진수 곁에 앉아 차가운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었죠.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냥 키우는 거야. 진짜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이정자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준이가 진수를 구박해도 영미가 진수를 따돌려도 모른 척했죠. 아니, 모른 척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세월이 흘러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정자는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영준에게는 송파구 상가 두 채를, 영미에게는 아파트 전세금을 보태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죠. 진수가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이정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혼 준비하는데 집 문제가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미 내 할 일은 다 했어. 이정자의 차가운 대답에 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이정자는 진수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죠. 이제부터는 연락하지 말자. 우리는 이제 남이야.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정자는 영준과 영미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참, 영준이한테 반찬 좀 가져다 줘야겠네. 이정자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계단은 미끄러워지고 있었죠.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자는 서두르며 아파트 현관으로 향했죠. 장바구니 속 무거운 반찬통들이 팔목을 아프게 했지만 영준이네 집에 가져다 줄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비에 젖으면 안 되는데. 현관 계단에 도착했을 때 바닥은 이미 물기로 미끄러워져 있었습니다. 이정자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계단을 올랐죠. 그런데 그 순간 발이 헛디뎠습니다. 어머, 쿵. 이정자의 몸이 콘크리트 계단에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장바구니는 바닥에 널브러졌고 반찬통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무엇보다 왼쪽 다리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이 이정자를 괴롭혔습니다. 아파, 아파. 이정자는 비틀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남 영준의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다행히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이정자는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영준아, 엄마가 넘어졌어. 다리가 너무 아픈데 엄마한테 좀 와줘야겠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영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에요. 지금 영준 씨가 회사 일로 바쁘거든요. 죄송하지만요. 병원에 먼저 가서 계시면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 혼자서는. 어머니, 죄송해요. 일단 구급차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봤죠. 그리고 이번엔 딸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영미야, 엄마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좀 와줄 수 있겠니? 어머, 엄마. 그런데 지금 애들 올 시간이라 바빠요. 나 조금 있다 애들 올 시간이라 바빠요. 엄마, 119 부르세요. 조금 있다가 갈게요. 영미야, 제발. 엄마 혼자서는. 엄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영미도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정자는 빗속에서 혼자 쓰러져 있었죠. 결국 지나가던 이웃의 도움으로 구급차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왼쪽 정강이뼈가 완전히 부러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보호자가 와야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자는 다시 영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영준이 직접 받았어요.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근데 저 지금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내일 아침에 갈게요. 영준아, 엄마 수술해야 한대. 지금 당장. 아이고, 진짜. 엄마는 왜 하필 이런 때에. 알았어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하지만 영준은 새벽이 되어서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말이죠. 엄마, 괜찮아요? 아, 정말 깜짝 놀랐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이정자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몇 달간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였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준과 영미가 병실에서 이정자가 잠든 사이에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엄마 퇴원하면 어떡해? 우리 집은 진짜 힘들어. 나도 마찬가지야. 애들 공부하느라 집안이 시끄러운데. 영미야, 내가 딸이니까 내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가 뭔 소리야? 나도 애들 키우느라 죽겠는데. 그리고 오빠가 장남이잖아. 두 남매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영미가 입을 열었죠. 오빠, 솔직히 말해서 엄마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나 애도 키워야 되고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가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요양원? 그래도 그건 좀.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둘 다 엄마 모시고 살기는 어려워. 좋은 데로 알아보자. 그래.
그럼 우리가 자주 면회 가고. 당연하지. 우리가 불효자는 아니잖아. 이정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생 키워낸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며칠 후 영준과 영민은 이정자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도 잘해준다고 해서. 요양원? 엄마, 저희가 제대로 모실 수 없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엄마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결국 일주일 후 이정자는 영준의 차에 실려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우리 자주 면회 올게요. 영준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자식들이 자신을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첫날 밤, 이정자는 좁고 퀴퀴한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죠. 옆방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그 애절한 목소리가 이정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죠. 내가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이런 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다니. 이정자는 휠체어에 앉아 복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간병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고 식사도 형편없었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병인이 성의 없이 약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정자는 쓴웃음을 지었죠. 자신이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이정자는 갑작스러운 타는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뭔 냄새지? 복도로 나가보니 어디선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불이야, 불이야. 요양원 직원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자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연기는 점점 더 짙어졌고 복도는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들 대피시켜야 해요. 간병인들이 소리쳤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두 대피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는 순식간에 번져나갔어요. 이정자는 당황해서 휠체어 조작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간병인들의 도움으로 하나둘 밖으로 나가고 있었지만 이정자는 홀로 남겨졌죠.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이정자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만 연기 때문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그 순간 이정자는 평생을 돌아봤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자부심, 자식들을 키우며 보낸 세월, 그리고 진수에게 차갑게 대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밖에서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정자가 있는 곳까지는 아직 구조대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제발, 누구든지. 이정자는 휠체어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아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비틀거릴 뿐이었죠. 연기는 더욱 짙어졌고 이정자의 의식도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누구 계세요? 힘찬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소방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가 났죠. 살려줘요. 제발. 이정자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기 속에서 소방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소방관은 재빨리 휠체어를 밀어 이정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깥은 구급차와 소방차로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안전했어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소방관이 이정자를 안전한 곳에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헬멧을 벗는 순간 이정자의 눈이 커졌어요. 수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사람은 바로 막내 진수였습니다.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낸 그 아들이었죠. 이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어머니, 지금은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진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정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버린 자식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평생 냉대했던 진수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죠. 진수야, 고마워. 이정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이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은 반쯤이나 타버려 더 이상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이정자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준과 영미에게 연락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요양원을 찾아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외면했던 진수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 진수는 이정자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이정자는 안심이 되었죠. 어머니, 연기를 많이 마셨으니 하루 정도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이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수야, 너는 이제 가봐도 돼. 엄마 괜찮으니까. 어머니, 제가 내일까지 있을게요. 진수의 말에 이정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거든요.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후 이정자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퇴원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죠. 보호자분께서 모시러 오시나요? 이정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준과 영미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진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기분은 어떠세요? 진수야, 너 일은 괜찮니? 괜찮습니다. 오늘 비번이라서요. 진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동료에게 부탁해서 근무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정자가 혼자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때 이정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응, 영준아. 엄마, 요양원에서 화재가 났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영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정자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죠. 응, 괜찮아. 누가 구해줘서.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엄마 요양원이 문을 닫는다면서요? 다른 요양원을 알아봐야겠네요. 영준아, 그런데. 엄마, 죄송한데 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영준은 성의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정자는 허탈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곧이어 영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뉴스에서 봤는데. 응, 영미야. 괜찮아. 엄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다른 요양원 알아보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영미야. 엄마, 미안해요. 저도 애들 때문에 정신없고 오빠랑 상의해서 연락드릴게요.
영미도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수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없구나. 그때 진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모실게요. 이정자는 깜짝 놀라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시죠. 진수야, 괜찮아. 내 형도, 내 누나도 집이 넓잖니. 어머니, 형님과 누나는 바쁘시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진수야, 너희 집은 좁을 텐데. 그리고 내 마누라는 뭐라고 하겠니? 아내가 어머니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냉대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모시겠다고 한다니요. 진수야, 그래도 어머니 결정하세요. 저희 집 아니면 다른 요양원을 찾으셔야 해요. 진수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이정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죠. 영준과 영미는 자신을 또 다른 요양원으로 보내려 하고 진수만이 자신을 집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수야,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니. 결국 이정자는 진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진수의 차는 오래된 소형차였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차 안에서 이정자는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진수야, 너 소방관 된 지 오래됐니? 10년 정도 돼가요. 그래. 위험한 일인데. 괜찮습니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 있어요. 이정자는 진수의 대답을 듣고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에게 따뜻함을 주지 못했는데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수의 집은 작은 빌라 투룸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진수의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정자는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며느리의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방 정리해뒀어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이정자를 위해 새 이불도 준비해 두었더군요. 고맙다. 이정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이정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정자는 당황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저희 과자 같이 먹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아이들은 이정자를 진짜 할머니처럼 대했습니다. 이정자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죠. 영준과 영미의 아이들은 자신을 어려워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진수의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이정자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작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식사 후 이정자는 베란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손주가 건네준 사탕을 입에 넣으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죠. 내가 이 애에게 너무 매정했구나. 이정자는 진수에게 차갑게 대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아팠을 때 간병해준 기억하지만 그 이후로는 줄곧 냉대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어머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추워요. 진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진수야. 네. 고맙다. 이정자의 작은 말에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진수네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정자는 여전히 이 상황이 어색했어요. 아침마다 진수의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식사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죠. 어머니, 오늘도 병원 가셔야 해요. 진수가 평상시처럼 말했습니다.
이정자는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날이면 늘 마음이 착잡했어요. 영준과 영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거든요. 진수야, 내가 맨날 모시고 다니면 너도 힘들 텐데. 괜찮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정자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 이정자 선생님? 돌아보니 예전 동료 교사였던 김 선생이 있었어요. 아, 김 선생님. 여기서 뵙네요.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자제분들이 잘 모시고 계시죠? 이정자는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때 진수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접수 끝났습니다. 김 선생은 진수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분이 아드님이세요? 아, 응, 막내야. 어머, 정말 효자시네요. 어머니 모시고 병원까지. 김 선생의 말에 이정자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 없이 이정자의 휠체어를 밀어주었어요.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정자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수야, 내 어머니, 너는 왜 엄마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진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너한테. 어머니, 예전 일은 다 잊었습니다. 진수의 말에 이정자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정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준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엄마? 응, 영준아.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찾아뵈러 가려고 하는데. 이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도 없던 영준이 갑자기 찾아오겠다고 하다니요. 엄마는 지금 주소 보내주세요. 영미랑 같이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정자는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내 형이랑 누나가 온단다. 네, 어머니.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시간 후 영준과 영미가 진수네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비싼 차에서 내린 그들은 빌라를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엄마, 여기서 지내고 계셨어요? 영준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엄마. 이런 좁은 곳에서. 진수야, 너 정신 있니? 영미도 못마땅한 투로 말했죠. 진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정자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엄마, 우리가 새로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영준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네, 시설도 좋고 간병도 잘해준다고 해서. 엄마가 여기 계시면 진순애도 불편하실 것 같고.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여기는 너무 좁잖아요. 애들도 시끄럽고. 영미도 거들었습니다. 그때 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누나. 어머니는 여기서 편히 지내고 계십니다. 야, 진수야. 내가 뭔데 끼어들어? 우리가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영준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수야. 내가 어머니 모시는 건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여기서 어떻게 제대로 모시겠어? 영미도 진수를 나무랐어요. 이정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수의 아내가 나타났어요. 아주버님, 형님 오셨군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우리 급해서. 영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서 짐 정리하세요. 요양원에 자리 잡아놨거든요. 영준이 재촉했습니다. 그때 이정자가 입을 열었어요. 영준아, 영미야. 네, 엄마.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영준과 영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어떻게? 진수가 엄마를 잘 돌봐주고 있어. 엄마, 진수가 뭐라고 했어요? 엄마를 꼬드긴 거예요?
영미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누나, 그런 말씀 마세요. 진수가 조용히 말했지만 영준이 소리쳤어요. 아, 너 진짜 정신없구나. 엄마 재산 노리고 이러는 거지? 형님, 뭐, 사실이잖아. 평생 버림받고 살던 놈이 갑자기 효자 행세하는 게 웃기지 않아? 영준의 말에 이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준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엄마도 정신 차리세요. 저놈이 뭔 속셈인지 몰라요? 영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진수가 갑자기 왜 이러겠어요? 분명히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수의 아내가 나서며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어머니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영미가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 다들 그만해.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준아, 영미야. 너희들은 가거라.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엄마, 가라고 했어. 결국 영준과 영미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영미가 마지막으로 소리치고 갔어요.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정자는 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수야,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정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를요. 영준과 영미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정자는 베란다에 나가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진수의 아내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진수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응, 이렇게 하면 돼. 진수가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며 이정자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에게 받은 사랑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이정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진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말했어요. 진수야, 엄마가 나갈 일이 있으니까 택시 좀 불러줄래? 어디 가세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혼자 갈 일이야. 진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택시를 불러주었습니다. 이정자는 시내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있던 이정자의 얼굴은 단호했어요. 변호사님, 증여 취소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증여 취소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는데 그 자식들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어요. 변호사는 이정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양 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여 취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정자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며칠 후 영준과 영미에게 법원에서 소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영준은 소장을 받아보고는 경악했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증여 취소 소송을 냈다고? 영준은 급하게 영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영미야, 큰일 났어. 엄마가 우리 소송 걸었어. 뭐라고?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부양 의무 위반으로 증여 취소 소송이래. 이거 진짜면 상가도 전세금도 다 돌려줘야 해. 영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오빠, 이거 진수가 꼬드긴 거 아니야? 엄마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할 리 없어. 그날 저녁 진수네 집 앞에 영준과 영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았어요. 영준의 아내와 영미의 남편까지 함께 왔습니다. 진수야, 나와. 영준이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진수가 나오자 영준은 소장을 흔들어 보였어요.
야, 이게 뭐야? 내가 엄마 꼬드겨서 이런 짓 시킨 거지?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 엄마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할 리 없어. 영미도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진수야,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우리가 엄마 버렸다고 했지? 그때 이정자가 나왔습니다. 시끄럽게 뭐라는 거야? 엄마,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소송을 걸어요? 영준이 소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한 거야. 엄마, 진수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엄마를 버렸다고 했어요? 영미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니. 그건 엄마를 위해서였잖아요. 전문적인 간병을 받으시라고. 말되는 소리를 해. 너희들이 귀찮아서 그런 거 엄마가 모를 줄 알았니? 이정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영준의 아내가 나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께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그걸 다 잊으시고 잘해주는 게 엄마 버리려고 한 거야?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미의 남편도 끼어들었습니다. 이 소송 취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어머니가 치매 걸렸다고. 진단서라도 받아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고 맞소송 걸 수도 있어요. 영미 남편의 말에 이정자는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사실이잖아요. 멀쩡한 정신으로 자식들 소송 거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때 진수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매형,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입 다물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영준이 진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들이야. 저 자식은 남이라고. 엄마도 그렇게 말했잖아. 영준의 말에 이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진수에게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영준아,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영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진수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그때 진수의 아내가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빠져.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영준이 며느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라. 다들 가라고. 엄마, 가라고 했어. 내 눈에서 사라져. 이정자의 외침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너희는 진수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니? 엄마가 쓰러졌을 때 누가 와줬어? 요양원에서 화재가 났을 때 누가 달려왔어? 이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야. 물론 진수는 소방관이야.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는 아이야. 하지만 계속 엄마를 보살핀 건 진수야. 영준과 영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내 아들과 살 준비가 돼 있다. 가라. 결국 영준과 영미는 분노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진수한테 속지 마세요. 영미가 마지막으로 소리치고 갔어요. 이정자는 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잘못 살았었어. 진수는 아무 말 없이 이정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정자의 변호사는 영준과 영미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차근차근 제시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다리 골절로 입원했을 때도 제대로 간병하지 않았고 퇴원 후에는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영준과 영미의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고령이고 전문적인 요양시설에서 돌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정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분 승소였지만
상당한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이정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수는 평상시처럼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해낸 거야. 그날 저녁 이정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가서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열어봐. 진수가 봉투를 열어보니 아파트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직장도 멀고 너네 애들도 커가잖니. 여기보다 조금 넓은 데다. 이정자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진수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엄마가 주는 거야. 내가 엄마 살려줬잖니. 어머니, 받아. 이제 엄마는 진짜 아들한테 주는 거야. 그런데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준이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미와 함께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을 더 데리고 왔어요. 진수야, 나와. 영준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수가 나오자 영준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엄마한테서 아파트까지 받아 챙겼다며? 형님, 저는 시치미 떼지 마.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영미도 흥분해서 나섰습니다. 진수야,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이 이거였어? 엄마 재산 다 빼먹으려고? 누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냐. 넌 정말 뻔뻔하구나. 그때 영준이 데려온 사람 중 한 명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영준 씨 친구인데요. 이 일이 너무 가슴 아파서 왔습니다. 어떻게 형의 재산을 이렇게 가로챌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영준이 동네 사람들과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진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작전이었어요. 내가 아들이야. 저 자식은 남이라고. 엄마도 그렇게 말했잖아. 영준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그때 이정자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뭘 하는 거야, 너희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진수가 엄마 재산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영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준 거야. 엄마,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진짜 자식이잖아요. 영준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진짜 자식? 진짜 자식이 엄마 버리려고 해? 저희가 언제 엄마 버렸어요? 좋은 요양원 알아봐 드린 게 버린 거예요? 영미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영준이 데려온 사람들이 하나둘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그래도 친자식들이 있는데 양자한테 재산을 다 주시면 안 되죠. 맞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정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양자가 아니야. 진수는 내 친아들이야. 엄마, 그래도 저희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준이 소리쳤습니다. 더 많이?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영미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수한테 속지 마세요. 저놈이 뭔 꿍꿍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때 진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입 다물어. 내가 뭔데? 영준이 진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도 어머니 아들입니다. 진수의 말에 영준은 더욱 화가 났어요. 아들, 너 같은 놈이 아들이야? 넌 그냥 주워온 거야. 영준아. 이정자가 소리쳤지만 영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실을 말해주세요. 진수는 아빠 외도로 생긴 자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야. 아들이긴 뭐가 아들이야. 엄마도 평생 저놈 미워하셨잖아요.
영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진수 없는 자식 취급하셨잖아요. 이정자는 과거의 일들이 이렇게 낱낱이 폭로되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엄마,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진수한테 속아서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되죠. 영준이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그때 이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라. 내가 잘못 살았었어. 나는 이제 진짜 내 아들한테 줄 준비가 돼 있다. 엄마, 가라고 했어. 영준은 분노하며 진순의 집 앞까지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진수야, 내가 이겨서 좋냐? 하지만 기억해둬. 넌 평생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 그래, 넌 결국 남이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이라고. 영미도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어요. 이정자는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영준과 영미는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소리쳤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진수한테 당하시는 거라고. 이정자는 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진수는 조용히 이정자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정자는 병원에서 마지막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의사는 다리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깁스를 풀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조심스럽게 걸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자는 오랜만에 자신의 다리로 설 수 있다는 기쁨을 느꼈어요. 진수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부축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병원을 나서며 이정자는 문득 예전 살던 집이 그리워졌어요. 진수야, 엄마가 예전에 살던 집 좀 보고 싶구나. 어디요? 엄마가 평생 살던 우리 집 말이야. 진수는 이정자를 차에 태우고 예전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은 비어 있었지만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너희들을 다 키웠는데. 이정자는 감회에 젖어 집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응? 저희 집으로 제가 모실게요. 뭐라고? 우리 가족이 기다리는 집이요. 이정자는 진수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 내 집은 거기구나. 진수와 함께 새 집으로 향하는 길, 이정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은 처음이었어요. 새 아파트에 도착하자 진수의 아내와 아이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오셨어요. 할머니, 저희 김치찌개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이정자를 맞이했습니다. 이정자는 이런 따뜻한 환대가 낯설면서도 감사했어요. 고맙구나, 애들아. 새 집은 이전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습니다. 이정자를 위한 방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진수의 아내가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방을 보며 이정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저녁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둥글게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진수의 아내가 끓인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 많이 드세요. 할머니, 이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아이들이 이정자에게 이것저것 권하는 모습을 보며 이정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준과 영미의 아이들은 자신을 이렇게 편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내일 학교 끝나고 같이 산책할까요? 할머니, 저 숙제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이정자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할머니가 도와줄게. 식사를 마친 후 이정자는 베란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손주가 건네준 사탕을 입에 넣으며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때 진수가 나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수야. 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이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진짜 아들로 생각하지 못했어. 진수는 조용히 이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제가 어릴 적에 열이 날 때 밤새 간병해 주신 거 기억해요. 그런 거 한 번뿐이었는데 그 한 번이 저에게는 전부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이정자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진수가 고열에 시달리며 엄마를 찾을 때 자신이 곁에서 손을 잡아준 그 밤을 말이죠. 진수야, 평생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어머니. 제게는 소중한 기억이에요. 이정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한 번의 선행을 평생 감사하며 살아온 진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너한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그때 진수의 아내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고맙다, 얘야. 이정자는 진수의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엄마를 이렇게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니, 저희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계셔서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이정자는 예전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김 선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드님이 정말 효자시더라고요. 응, 정말 고마운 아이야. 부러워요. 그런 아드님이 계셔서. 이정자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진수가 소방관이거든.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해. 어머, 정말 대단하시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정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을 때 이정자가 말했습니다. 진수야, 우리 가족들. 네, 어머니. 엄마가 정말 행복해.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 진수의 아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해요.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 좋아해요. 아이들도 소리쳤습니다. 이정자는 이 작은 아파트 안에서 웃음소리로 가득한 장면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헛되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진수야,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엄마가 될게. 어머니, 저에게는 항상 어머니셨어요. 그날 밤 이정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진짜 집에서 말이죠. 행복은 내 식구와 이정자가 둥글게 앉은 식탁을 비추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안에서 웃음소리로 가득 찬 장면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이정자는 평생을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평생 냉대했던 자식이 위기 순간 내 곁을 지켜주었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보다 진심, 의무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네요.